2015년 7월 22일 미국 오클라호마주의 브로큰 에로에서 발생한 사건입니다. 밤 11시 반쯤 911에 신고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신고자는 12살의 다니엘 베버였습니다. 그는 자기 가족이 공격받았다며 숨어서 간신히 통화하고 있었고 수화기 너머에선 비명이 들렸습니다. 하지만 누군가가 전화를 가로챘고 이내 끊겼습니다. 주소를 확인해 다니엘의 아버지인 데이비드 베버에게 연락했으나 연결이 안 되자 경찰은 급히 출동합니다. 경찰이 도착했을 때 집 현관 주변에 피가 묻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심상치 않음을 직감한 경찰은 천천히 문으로 다가갔고 안에서 도움을 요청하는 희미한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문을 부수고 재빨리 들어가니 그곳에서 피 웅덩이 속에 있는 13살의 크리스털 베버를 발견하였습니다. 크리스털의 목에 베인 자국이 보였고 온몸에 피를 뒤집어 쓰고 있었습니다. 아직 생명의 끈을 붙잡고 있었기에 즉시 병원으로 이송시킵니다. 경찰은 피비린내가 진동하는 집안을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사방이 피로 뒤덮인 공포영화 같은 장면 속에 하나둘 쓰러진 사람들이 보입니다. 911에 신고했던 12살의 다니엘이 먼저 보였고 방문 앞에 어머니 45세의 에이프릴도 있었습니다. 다니엘은 등과 어깨, 가슴에 21개의 자상을 입었고 어머니 에이프릴은 머리와 목, 팔과 다리 등 48개의 상처를 입었습니다.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 앞에서 이 집의 가장 54살의 데이비드가 보입니다. 그 또한 무자비하게 얼굴과 목, 몸통에 최소 28군데 자상을 입었습니다. 경찰은 범인이 아직 집안에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며 방문 하나하나 조심스레 접근합니다. 천천히 화장실 문을 열었을 때 커다란 피웅덩이에 6살의 크리스토퍼와 5살의 빅토리아, 어린 남매가 쓰러진 것을 보았습니다. 어린 아이들에게도 무자비하게 20군데 이상의 자상을 남겼습니다. 제발 더는 사망자가 없길 바라며 2층으로 향했고 작은 방 침대에서 2살 된 어텀이 울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다행히 어텀은 외상이 없었습니다. 부모와 아이들 3명이 현장에서 사망 선고를 받았고 집안에 더 이상 사상자가 없다는 것을 확인합니다. 현장에선 범행 도구로 보이는 여러 개의 칼과 손도끼 등이 발견되었습니다. 뒷문이 열려 있는 것을 발견하곤 경찰은 수색경과 함께 밖으로 향합니다. 뒷문은 숲으로 연결돼 있었고 얼마 안가 덤불 속에 숨어 있는 18살의 로버트와 16살의 마이클을 발견합니다. 그들은 이 집의 장남과 차남이었습니다. 로버트와 마이클의 몸도 만신창이었습니다. 그들이 입은 옷은 찢어져 있었고 얼굴은 피투성이었습니다. 그들은 처음에 자신들은 범인의 공격을 피해 도망쳐 숨은 것이라 했지만 경찰은 이미 그들이 범인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다니엘의 신고 전화에서 지목되었고 크리스탈 또한 희미한 목소리로 최선을 다해 범인을 로버트와 마이클로 지목했습니다. 결국 경찰에 항복한 형제는 순순히 체포당했습니다. 로버트는 옷 속에 방탄복을 착용하고 있었으며 흉기 또한 소지하고 있었습니다. 마이클은 겁에 질린 듯 했으나 로버트는 옅은 미소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베버의 가족은 모두 8명이었습니다. 54살의 데이비드는 IT 회사에 오랜 시간 성실하게 근무하고 있었고 동료들은 그를 조용하게 자기 일을 잘 처리하는 사람으로 기억했습니다. 에이프릴은 가정의 헌신적인 엄마로 보였습니다. 그녀의 이웃들은 에이프릴을 대단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자녀를 학교에 보내지 않고 홈스쿨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은 모두 그들의 친자식이었고 몸이 약한 아이들이 많아서 집에서 보살피고 있다고 했습니다. 에이프릴은 자녀들에게 집이라는 울타리가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가끔 아이들끼리 뒷마당에서 어울려 노는 모습이 보였고 아이들이 밖에 나갈 땐 에이프릴이 항상 동행했습니다. 이웃은 그녀를 대단하다 생각했지만 베버 부부는 조용한 성격의 이웃과 교류하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은 집안에서 자유롭게 핸드폰과 태블릿, PC를 끼고 살았고 부모는 자녀들이 어떤 사이트들을 접촉하는지 제한하지 않았습니다. 이 집의 장남 18살의 로버트는 전쟁, 스포츠카, 음악 밴드 등에 관심이 있었고
총격 게임이나 총기 난사 영상을 즐겨봤습니다. 2살 아래 16살의 마이클은 그런 형을 동경했습니다. 동생들은 너무 유치하고 피곤한 존재라며 무시했지만 형은 왠지 멋져 보이고 게임도 잘해 존경스러웠습니다. 로버트는 어느 날 한 독립영화를 보게 되는데 사회에 불필요한 인간들을 정리해 사회 균형을 이루겠다는 생각을 가진 남자가 전신 갑옷을 입고 무기를 사용해서 한 마을의 사람들을 몰살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로버트는 이 영화를 보고 나도 저렇게 하고 싶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자기 때문에 세상이 떠들썩해지는 희열을 느끼고 싶었습니다. 유명해지고 싶었습니다. 그 방법은 총기 난사라는 생각에 도달한 로버트는 마이클에게 함께 유명해지자며 계획을 세우자고 합니다. 세상이 무의미하다는 로버트의 말에 마이클은 너무 멋있다며 흔쾌히 형의 미친 계획에 동참합니다. 그들은 이미 발생했던 총기 사건의 규모를 뛰어넘는 최고의 난사범이 되고자 합니다. 총과 총알이 필요하고 갑옷의 역할을 해줄 방탄복 같은 보호장비도 구해야 했습니다. 비교적 어머니의 제안으로부터 자유로웠던 장남은 아르바이트에 무기를 마련하려고 합니다. 그는 콜센터에서 짧은 시간씩 근무했고 자금은 조금씩 모여갔습니다. 로버트는 온라인 쇼핑으로 방탄복 세트를 구매했고 작은 손도끼를 샀으며 틈틈이 칼도 여러 종류 모았습니다. 크리스털이 어느 날 오빠의 방에서 이런 것들을 발견하곤 놀라 엄마에게 알렸습니다. 그러나 에이프릴은 남자애들은 원래 그런 것에 관심이 있고 별것 아니라며 치부합니다. 또한 로버트는 온라인으로 산탄총 한 자루와 권총 두 자루를 주문하고 총기 상점에서 받았습니다. 인터넷에서 3,000발의 총알을 구매해 집으로 배송시켰습니다. 도착 예정일은 2015년 7월 23일이었습니다. 형제는 먼저 가족을 없앤 다음 차를 타고 돌아다니면서 무작위로 총기를 난사해 최소 50명 이상의 사상자를 내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2015년 7월 22일 밤 형제는 오랜 시간 계획했던 것을 실행하기로 합니다. 로버트는 그간 모아뒀던 현금과 핸드폰 등을 배낭에 담았습니다. 오늘 가족들을 정리하고 내일 총알이 오면 함께 챙겨서 떠날 예정이었습니다. 로버트는 먼저 여동생 크리스털을 불러 컴퓨터에 재미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처럼 유인한 뒤 모니터를 바라보는 크리스털 뒤에서 목 앞부분을 공격했습니다. 그간 봐왔던 영화에서처럼 잘 그어지지 않았습니다. 크리스털은 비명을 지르며 방을 뛰쳐나갔고 놀란 어머니가 상황을 파악하러 들어왔습니다. 침대 위에 전시해 놓은 무기들, 로버트의 손에 들려진 흉기, 에이프릴은 눈앞의 모습에 말이 나오지 않았고 두 아들의 광기에 온몸에 48개의 공격을 받으며 쓰러졌습니다. 크리스털은 현관으로 달려가 집 밖에서 살려달라고 소리질렀습니다. 로버트는 마이클에게 그녀를 잡아오라 시켰고 마이클은 곧 그녀를 붙잡고 와 거실에서 무자비한 공격을 퍼붓습니다. 방 밖에서 무서운 소리가 들려 6살 크리스토퍼는 여동생 빅토리아를 화장실로 데리고 들어가 문을 꼭 잠갔습니다. 로버트는 화장실에 숨은 어린 동생들에게 집에 도둑이 들었다며 자기도 숨겨달라고 합니다. 크리스토퍼는 얼른 로버트를 숨겨주려 문을 열었고 이때 문 앞에 있던 마이클과 로버트가 들어와 그들을 쓰러뜨렸습니다. 1층에 이제 남은 건 12살의 다니엘이었습니다. 다니엘은 크리스탈의 비명에 깼고 문틈으로 마이클이 공격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너무 충격적이고 무서워 방문을 잠그고 911에 신고합니다. 상담원과 통화 중 로버트의 목소리가 들렸고 그는 크리스토퍼에게 했던 것처럼 자신을 숨겨달라고 했습니다. 다니엘은 로버트가 공범이라는 것을 모르고 그를 숨겨주고자 문을 열었습니다. 그러나 들어온 건 마이클이었고 다니엘은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마이클은 다니엘의 전화를 그대로 끊어버립니다. 로버트가 다니엘을 공격하다 놔줬을 때 다니엘은 남은 힘을 다해 거실로 나왔습니다. 그러나 이내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2층에서 일찍 잠이 들었던 데이비드도 그 소란에 잠을 깨 1층으로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거실과 방문 입구에 낭자한 핏자국들. 데이비드는 잠이 덜 깼나 싶어 눈을 비비고 다시 봤을 때 그의 앞에 서 있는 두 아들을 마주했습니다. 형제는 거침없었습니다. 바로 아버지의 얼굴과 몸을 무차별 공격했고 데이비드는 그저 쓰러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남은 건 2층에 있는 막내 동생이었습니다. 순간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형제는 이웃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배낭을 챙겨 뒷문으로 도망쳐 나왔습니다. 이날 밤 5명이 목숨을 잃었고 다행히 크리스털은 수술을 통해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막내 어텀은 국가기관의 보호 아래 자랄 것입니다. 마이클은 신문에서 그가 실제로 공격한 사람은 첫째 여동생 크리스털이었고 먼저 시작한 건 형이었다고 말합니다. 또한 어머니의 손가락을 벤 것이 전부라고 했습니다. 로버트는 자기가 주도한 범행이라고 시인했고 동기를 묻자 그는 학대당했다고 주장합니다. 부모는 철저히 아이들을 고립시켰고 신체적, 언어적 학대도 서슴지 않았으며 세금 혜택 때문에 아이들을 많이 낳았을 뿐 자신들에게 전혀 사랑을 주지 않아 외로웠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화상을 통해 재판에 참여한 크리스텔의 주장은 전혀 달랐습니다. 부모님은 밖으로 나가 노는 대신 집 안에 놀이방을 만들어 주셨고 장난감도 많이 사주셔서 동생들은 불평 없이 자랐다는 것입니다. 가끔 꾸중을 듣긴 했지만 그건 학대가 아니며 신체적 학대는 한 적이 없다 반박합니다. 1층에서 자매는 같은 방을 썼고 다니엘과 크리스토퍼가 로버트와 마이클이 같은 방을 썼습니다. 부모님과 어텀은 2층을 사용했는데 오빠들은 항상 조용하고 비밀스러웠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방에서 연쇄 살인범들의 이야기를 자주 나눴고 걱정된 크리스털은 부모님께 말씀드렸지만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고 합니다. 재판장에 다니엘의 911 신고 내용이 울려 퍼졌습니다. Broken Arrow 911. Hello? Hello. Hi, where are you at? Broken Arrow, Oklahoma 7411. What address? 700 Magnolia Court. Okay. Are you the only one there? No, my brother's attacking my family. Your dad is attacking your family? No, my brother. Do they? I'll call them. No, my brother. Are you there? Hello? Hi, what's going on there? 크리스털이 그날 있었던 일을 증언하자 마이클은 고개를 떨구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로버트는 자신의 주도로 인해 일어난 일이니 마이클에겐 선처를 부탁했습니다. 오클라호마주에서 가장 큰 형벌은 사형과 종신형입니다. 형제 모두 5건의 1급 살인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로버트는 5명의 가족을 죽인 끔찍하고 끔찍한 살인범이지만 그가 청소년의 끝자락에 있었기에 사형이 아닌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마이클에겐 미성년자로서 가장 높은 형량인 가석방이 가능한 종신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사건 다음 날인 2015년 7월 23일 경찰은 사건 현장으로 배달되는 3,000발의 탄약을 확인했습니다. 그들은 형제가 탄약을 받은 후 사건이 시작됐다면 인명피해는 가히 상상을 뛰어넘을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형제의 소원대로 어쩌면 가장 흉악한 악명 높은 유명인이 되었을 것입니다.